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뭐 많이 얘기를 들어줄 걸. 그러니까 그건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바쁘다는 표정인데, 야,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때 시간은 있더라.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그러면 좀 더 찾아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일 후회하더라고요. 자, 그럼 명장님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 명의 염습을 하셨나요? 1994년도에 시작해서 올 10월 달이 30년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까지 한 3,000분 할 때까지는 기록을 했었는데 숫자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4,000명 정도 될까? 예. 야, 그럼 30년간 어쨌든 이게 장례 지도사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이제 3,000명, 뭐 4,000명의 죽음을 보신 거잖아요. 혹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서 깨달으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제가 치른 분들 중에 이제 큰 스님들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고 뭐 이주 노동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을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누구나 죽는 건 공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법정 스님 같이 주무시는 것 같이 떠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몸을 막 웅크리고 막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서울에 작은 빌딩 3개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 지역의 라이온스 회장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한갑 정도셨어요. 근데 키가 1m 80에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되시는데 아주 장군형 몸매를 가지셨는데 그 있는 걸 다 가지고 자기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암 발생된 지. 그러니까 이걸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웅크르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인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좀 아깝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제가 이제 존칭 생략하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최규하 등 이제 전직 대통령 6분 정도와 재벌 총수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총수님, 그 다음에 이제 큰 스님, 법정 스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뭐 유명 배우나 노숙자, 복고 노인분들도 하셨는데 예전엔 했죠. 예, 그런 죽음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죽음에서도 좀 다른 게 있나요? 뭐 누구나 죽으면 돌아가시면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행사가 많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차이만 있는 거지. 돌아가신 걸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염하는 건데 염하는 것은 이제 목욕시켜서 옷 입히는 건데 거긴 대동소이하죠.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꼭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죽으니까 너무 인생 아둥바둥 살지 마.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라고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죽음에도 차이 있을까요? 열심히 산 사람은 참 죽음도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아름답게.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마흔부터 자기 책에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걸 쓰셨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자기는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글을 쓰셨으니까 그분의 책을 뭐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읽어봐도 책이 담백하고 깔끔하시거든요. 그냥 흐지부지 사신 분은 흐지부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인상 쓰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가족은 가족대로 당황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죽음을 잘 못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젊었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제 추구하셨던 대통령 염장이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계기로 좀 느끼신 건가요? 질문이 지금 중에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단지 어렸을 때는 뭐 젊었을 때는 뭐 젊은 패기가 있고 하니까 자기 고집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다양한 죽음을 많이 볶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벌 집들은 굉장히 저희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고 다른 분들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이죠. 근데 직접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도 있고 소탈하신 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유족이었던 이재용 회장님, 홍나희 여사분에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놀란 일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장례를 다 치러준 건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바꾼 것이 삼성의료원이거든요. 그 삼성의료원에서 아주 체계 있게 제일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장례는 다 맡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매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산소 봉분 만드는 책임자를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 돌아가신 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됐는데 관에다 모시는 건 입관이라 그러거든요. 관이 내려가서 땅에 묻혀지는 걸 땅에 닿는 순간에 하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관을 하면 가족들이 다 흙을 한 삽씩 떠주면서 치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삼성 이제 그 가족들 홍라희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자제분들하고 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13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했어요. 예행 연습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죠. 삼성은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그 하여튼 분초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 몇 번씩 연습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용 그때는 부회장님이셨지. 부회장님이 가족들만 하니까 밑에 보시니까 거기 비서실장님부터 시작해서 현직 대표님들도 막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보다 저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읽었다. 저분들도 가족하고 이제 뭐 다를 바 없으니 저분들이 꼭 여기에 치토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이제 13분 우리가 하는 거하고 짠 거하고 70여 분이 또 참여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틀리잖아요. 근데도 그게 모습이 너무 좋더라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형제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유명하신 이제 스님 중에서 유명하신 스님들의 장례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혹시나? 저한테 이제 정행이라는 법명을 지으신 이제 법정 스님도 그랬지만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가서 수시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실성판에다 이렇게 묶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 갔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또 한 가지는 뭐 유명하진 않으신 분인데 80 먹은 할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는 80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흔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홍 치마 저고리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그게 이제 자식들 결혼식 할 때나든가 손자 손녀들 뭐 대학교 입학식 이런 때만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드님하고 며느님한테 나는 올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 이러시더래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갑자기 가만두겠냐고요. 앞으로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곡기를 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마흔에 혼자 돼 있어서 40여 년 동안 이남 일녀를 길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걸 다 해보셨겠지. 어머니가 뭐 여자가 뭐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몸으로 다 이제 힘들으셨을 텐데 단호하게 사셨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밥술에도 한술 뜨시라 했더니 나는 추하게 가기 싫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힘이 점점 없어지니 지금 떠나는 게 제일 좋겠다. 내가 나중에 대변 소변 막 넣고 뭐 니네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저놈한 게 인생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 워낙 강경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이제 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열흘쯤 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는. 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못 봤지긴데 그 며느님이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지,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목욕재개를 하시더래요, 스스로. 얼마나 힘들겠겠어. 뭐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이. 근데도 마지막 불꽃이 있는 거래요. 촛불도 마지막 꺼지기 전에가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목욕재개 하시고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 옷을 입고? 네. 근데 보통 소파라는 게 가정집에는 햇빛이 잘 드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드님이 깜짝 놀란 거지. 어머니 어떻게 앉아 계시냐고. 말은 못 하시고 하니까 어머니 저 회사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로만 간신히 이렇게 하더래. 그리고 가셨어. 출근하셨고 아드님은 며느님이 보니까 이제 설거지도 되고 집안 청소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던 분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소파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다 마치고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 됐겠죠. 어머니하고 만지는데 손이 싸늘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스스로 목욕재개를 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스스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게 멋지게 가셨다. 죽음을 볼 때 이제 3가지를 저는 얘기하거든요. 3가지요? 하나는 당하는 죽음이세요. 서울에 빌딩 3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인상 쓰면서 죽음은 누구나 두렵고 거부하고 막 이럴 텐데 그 범죄에서 못 벗어나신 거예요. 그걸 나중에는 이제 뭐 우울하게 됐다가도 나중에 수용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5가지 단계라 그러는데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도 그 죽음을 맞이하면 받아들이는 죽음이 될 수 있고 그 법정 스님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얘기를 들더라고요. 맞이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표정도 그렇고 담담하게 떠나실 수 있는 거죠. 그 3가지가 저한테는 스승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하는 죽음, 네. 2번째가 맞이하는 죽음, 하나는 뭐죠? 받아들이는.
그럼 받아들이는 걸 맞이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조금 틀리죠. 후배 중에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갔어요. 네. 빌딩 세 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아주 대조적인데 그분은 이렇게 웅크리고 돌아가시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후배 아버지도 말기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아주 뭐 그냥 다 쓸어가진 연립에 사셨다가 그것도 다 그 약값으로 다 병원 치료비로 다 들어가고 막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숨이라는 게 크게 쉬었다가 잦아졌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잦아지고 점점 잦아져서 없어지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시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부른 거죠.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달려갔는데 그동안 또 잦은 숨을 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절에서는 나무 아미탑을 10번 하면 극락세계에 가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무 아미탑을 계속 하시래. 근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입으로 안 되시면 마음으로라도 따라 하시라 그러더라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곧 돌아가셨어. 저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저는 뭐 별 표정 변화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첫날은 수시라는 걸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염을 한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옷을 입는 걸 벗겨드리고 목욕시켜서 관에 모시는 거거든요. 입관까지가 이제 둘째 날 하고 3일째 되는 날 매장을 하든 뭐 화장장으로 가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 날은 일주일 전에 보셨던 분들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왔던 친척들이 오시잖아요. 마지막 얼굴 본다고. 근데 어쩜 저렇게 표정이 밝아졌냐고 하시더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맞이한다는 거는 평소 때부터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이 매일 아침마다 그 양반은 거울을 보면서 그런 걸 얘기했대잖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죽음의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제 비약 같지만 근데 그런 걸 수시로 하니까 자기가 군더더기 없이 한 거죠. 굉장히 열심히. 맞아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게 이제 맞이하는 죽음이고 죽음이 왔을 때라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닥쳤을 때 그때도 근데 받아 못 들이는 사람이 이제 당하는 죽음 같은 거네요. 자, 그러면 혹시나 장례라는 것이 사실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이해관계에도 굉장히 많이 얽힌 행사잖아요. 남은 이들이 문제로 장례 과정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남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기타 등등 그 뭐 몇십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재산 다툼 안 한 집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유언 집행하는 변호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공감하시나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에 봉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이거는 내 거, 이거는 홍길동 거, 호는 네 거, 자기 거 챙기시는 분도 있고, 맞아. 뭐 그런 집도 봤고, 근데 그거보다도 아주 못 사는 집이었는데 전라도 깡촌에서 이제 오셨대요. 거기는 그분들이 삼형제인데 되게 웃겨. 저한테 하신 얘기가 우리 집은요 산하고 하늘밖에 안 보인대. 전라도 깡촌인데도 그런 데가 있나 보죠. 네. 저 해남에 있다 그러시는데. 거기서 올라오셔서 한 분은 슈퍼를 하고 한 분은 쌀 가게를 하고 한 분은 연탄 가게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옆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장례사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알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갔는데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옆에다가 나라에서 시설 그때는 낙골당이었는데 지금 봉안당이라고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근데 거기다 모시면 15년 동안 뭐 30년을 보관하게 하고 이랬어요. 화장병도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다 사는데 해남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로 모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해서 아드님 세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장 갈 준비를 하고 차량도 다 수비해 놨죠. 근데 그 저녁에 누님이 오신 거예요. 해남에 사는 누님이. 그때는 30년 전만 해도 화장률이 15%밖에 안 됐어요. 낮았죠. 지금은 90%예요. 지금 90이나 돼요? 네, 전국적으로. 근데 그때는 화장을 한다면 2번 죽이는 거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또 이 불에 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나가 오더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엄마를 2번 죽이려고 그런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서 아버지 옆에다가 매장을 시켜드릴 거라는 거야.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누나가 하도 강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야, 거기. 삼촌이 좀 한번 설득 좀 해보라고. 그래서 삼촌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은 다 가게를 하니까 추석이나 설날 근데 더 바쁜 거야, 이게. 제일 바쁜 날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목 내려가니 돈은 보낸다 그러니까 김서방이 산소도 관리하고 풀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라. 근데 누나 이제 남편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 몫이 되는 거야. 자기 엄마 아버지 산소 관리를. 그쵸. 한참 있다가 이제 몇 시간 만에 삼촌한테 그러더래. 애들 뜻대로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화장이 됐잖아요. 그 염을 이제 하려고 다 또 준비를 해놨지. 근데 이제 막내딸이 또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아니 언니하고 오빠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엄마를 2번 죽인다고. 그 삼촌이 옆에다 씌고 웃더라고. 삼촌이 이제 좀 이따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서방이 잘 관리해. 얘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5번 바뀌었다니까 저는. 이건 한마디로 이제 누가 그 산소를 돌보고 이런 관리의 측면인 건데 유산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서 뭐 그런 걸 좀 보신 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본 거는 많은데 그거는 뭐 하도 이제 그 저기 봉투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제 쟤한테 눈에 띄는 거지만 그럼 너무 눈에 띄고 그 크게 재산하는 거는 지금 얘기로는 한 200억 이상 되는데 다 다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서로 다 변호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재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장례식장에서 다 표정들이 다 그러더라도 이제 손님 맞이할 때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수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부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과 아닌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남은 유족들이라든가 뭐 행복이라든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더라 했을 때 그 행복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돈이 많은 분들이 죽음일 때 돌아가실 때도 좀 더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형제들이 참 좋은 것들은 주로 보면 저는 이제 피부 온도로 와닿잖아요. 장례 치를 때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궐 같은 뭐 내 사시는 분도 다 봤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저희한테 인사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거죠. 형식적으로 주로가 있는데 좀 없으시고 뭐 어렵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자기들끼리도 화목하고 하다는 건 저희도 느껴지거든요. 옆에서 봐도. 느껴지죠. 예. 근데 그런 게 좀 싼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싼 게 돈이 많을수록 더 느껴지나요? 아니면 돈이 없을수록 느껴지나요? 아주 많으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많은 분은 우리나라는 뭐 한 100대 재벌도 제가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권한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함부로 뭐 나서거나 우리 속된 말로 대들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잘못하면 회사가 하나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간 급들이 이제 그러신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데들은 이제 약간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명장님 보셨을 때 사람이 좀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요. 당사자들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남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뭐 누구를 뭐 집안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엔 자식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도 있나 봐요. 유산을 먼저 물려줬는데 자기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지인들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하도 장의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선배님들이 10살 20살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떠나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분들이 떠날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뭔가요? 가족들은 껄껄껄? 껄껄거리요? 좀 더 잘해드릴걸? 좀 더 자주 찾아뵐걸? 좀 더 뭐 많이 얘기를 들어줄걸? 그러니까 그건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바쁘다는 표정인데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장례지도사 교육원의 원장이었으니까 학생들 수업하다 말고 이제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래 바빠? 야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때 시간은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그 점점 이제 떠나가실 시간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찾아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일 후회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사자분은 자기의 삶을 제대로 못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있는데 가족이나 남아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걱정이라든가 후회 뭐 이런 건 별로 없나요? 저한테 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가까운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니까 그런 걸 많지는 않은데 그 몇몇 이제 지인이나 그러면 한 100여 명 되겠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봤어요. 자기는 계속 이거 대를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은 아니라도 집안에 뭐 귀한 뭐 전해지는 거라도 하다못해 뭐 할머니가 전해줬던 구리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반려견의 뭐 앞날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이 복잡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삶대로 아니면 자식들이 꼭 쭉 이제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말을 잘 들었으면
걱정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장례 치르면서 종교 다르게 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너무 황당하죠. 종교를 어떻게 다르게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절에 나가니까 제가 지인들이 주로 이제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제분들 중에 같이 종교가 같은 신분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불교인데 네. 자식이 천주교나 기독교인데 행사를 천주교나 기독교로 해버리는. 그 식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죠. 그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엔딩 노트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엔딩 노트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색깔이 어떤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자식한테 남기는 말들도 있어요. 너무 좋다.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아, 나는 존엄하게 가고 싶다. 내가 만약에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 끼고 피를 돌게 또 뭘 주사를 놓거나 음식을 못 넘기니까 구멍을 뚫어서 또 뭐 음식물 넘긴다든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거는 이제 연명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노트가 있더라니까요. 일본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4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놓고 한 20페이지짜리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한 뭐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엔딩 노트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작성을 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장이 매장으로 뭐 5번씩 바뀌는 일도 없을 거고 내가 꼭 화장해달라 했는데 그 예전엔 뭐 다 매장을 하니까 매장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원만하게 장례도 치러질 것이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되새기면서 그건 참 좋은 게 제사 때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 말고 그때 어머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반성하고 점검하는 것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꼭 저도 나중에 죽으면 언제나 맞이할 거니까 하고 싶은 게 제가 죽기 전에 뭐 좀 체력이 있을 때 영상을 남겨놓는 거죠. 이거 전문이시니까 김 작가님은 그럼 잘하실 수 있죠. 영상을 남겨놔서 그 영상을 장례식장에서 드론 입구에 틀어놓는 거예요. 왔는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과 인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인생의 에세이를 뭐 다 정리한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놔둬서 그냥 한 부씩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근데 꼭 그렇게 그럴싸하게 아니더라도 작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엔딩 노트를 써서라도 그런 거 딱 있으면. 외국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거기는 이제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예를 들면 며칠 장례가 치러진 시간에 가족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다가 떠나기 전날 밤 미국에서는 비웅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 보면서 관뚜껑이 열고 하잖아요. 그 의식이 있고 떠나는 날 아침에 아침 예배가 있고 연결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긴 또 매장하니까 안장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안장식이 끝나고 버스 타고 다시 이제 이쪽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기사가 딱 틀더래요. 그 장례 치른 그분이 딱 나타난 거야 화면에. 내 장례식을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누구누구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비 왔잖아요. 그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날씨가 맑을지 모르잖아요. 그 세 가지 준비했대 그분이. 그래서 그거 당부를 한 거야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분이 평상시에 살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모질게 했을까요? 그렇죠. 가까우신 분들한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뭔가라도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명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나 죽지만 누구나 언젠가 다 죽지만 그러면 죽을 때 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렇다 해서 인생을 열심히 안 살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인생을 열심히 산 분이 죽음도 더 멋있게 맞이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비약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작가님도 가끔가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장례식장 가시잖아요. 가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못 써야 되잖아요. 방명록 쓰고 그다음에 가서 아니 또 이제 이게 봉투 하나 또 넣고 봉투 놓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국화꽃이랑 인사 절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 좀 한두 그냥 지인들하고 와서 아시는 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 사회에서 만난 사람. 근데 그게 장례식인가요? 너무 좀 획일화돼 있긴 하죠. 제가 치른 6분의 대통령이나 큰 스님들 또 뭐 재벌집이나 이런 데들은 다 영교식을 했어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고인이 이제 그 연역이라 그래서 고인이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몇 년도에 대통령을 하시고 뭐 정치를 하시고 뭐 아니면 뭐 사업체를 일구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일본도 가보니까 떠나기 전날 밤 통야라는 거하고 떠나는 날 아침 연결식밖에 없거든요. 그때만 오세요. 식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도 3번의 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식은 뭐냐면 식순이 있는 거고 사회자가 있고 음악이 있고 공연이라든가 신앙송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통령만 있어야 되고 큰 스님만 있어야 되냐고. 우리도 저도 살아보니까요. 야 진짜 힘들더라고. 그렇죠, 힘들죠. 그러면 다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거거든요. 특히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자기 삶을 자기 주인공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많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김영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례 치르면서 겪었던 얘기를 한 90여 가지를 넣었더니 한 64가지 정도를 김영사에서 선별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다듬어주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그 제일 첫 번째 나가는 게 저희 장모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장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처남들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동안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같이. 그래서 너무 기양 보내드리는 게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나는 날 큰 유명하신 분들은 연결식을 한다면 사람들이 오지만 보통 때는 안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뷰잉, 떠나기 전날 밤 하는 거 아니면 일본에 떠나기 전날 밤 하는 통야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이 가까우신 분들이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이렇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고맙게 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만 하시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인에 대한 시신에 대한 처리도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 정리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사람 보고 어머니가 27에 이제 30 중반에 있는 우리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런 얘기 하고 판소리하는 후배가 판소리도 하고 대금도 낭송을 하고 심승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가 있어요.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찬밥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있죠, 우리. 근데 이제 판소리 하면서 또 이제 해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웃기도 하고 저희 이제 제일 큰 처남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분이 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형님이 인사를 하시려니까 어머니가 잘 도착했대 천국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다가 가시래. 우리 엄마는 법 없이도 살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와서 보더니 너무 좋다고. 그 불과 25분 30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분 대금 판소리 신앙송 하신 분들 다 제 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는 저 조의금 내지 말고 그냥 와서 좀 몸부시해라. 물론 제가 교통비 드렸지 또. 그러니까 불과 몇십만 원 내고 그렇게 풍성하게 다들 마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장례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좀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장님은 그런 이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딱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상조회사하고 하면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선물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선물 받을 나이가 돼서 그런지 종합 세트로 들어오잖아요. 일반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하는 건 종합 선물 세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맞춤 장례를 이제 하는 거죠. 가족들이 원한다면 3일 동안 손님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받는 건 받는 건데 떠나기 전날 밤에 8시에 우리 장모님 애도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해드리고 진행해드리고 조언해드릴 수 있고 혹시 거기에 이제 가수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연결해드리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장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지금 33년생이니까 92이시거든요. 10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묘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가묘를. 아버지가 원하셔서.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 88순잔치 끝나고 만들어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앞에 여기는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 밤에 애도식이란 걸 하면 거기에 우리 형제들끼리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노래를 한다면 무슨 노래를 틀어줄 건지. 저는 지금 우리 딸한테 이장희 노래를 틀어달라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 틀어라. 다른 거보다. 그리고 신앙송을 한다 그러면 뭘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잖아요.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가족 간의 그 삶도 굉장히 진솔해지고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로워지고. 그냥 무조건 외면만 하면 그렇죠. 어차피 닥칠 건데 내 인생의 반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지만 법정 스님이나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늘상 자기들이 생활 속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터부시한다는 이런 게 뭐 재수없다는 얘기 아닌데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네. 우리 인생을 진짜 알차게 살자는 거죠.